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은 강우석 감독 특집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2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날이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방송 시네타운 19 64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활기차지네요. 아니 순이가 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지? 뭘 진짜 운동을 해.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어.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어. 자유낙하 아니 운동. 가끔 또 이렇게 불끈해요. 내가 또 상 내려가고. 난 뭐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사실 난 순위가 떨어지니까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건 왜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고2 때 제 전교등수를 보는 것 같아요. 한 3, 4등 이렇게 하다가 48등까지 한번 떨어져 봤거든요. 네, 48 위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교 3, 4등까지 했어요? 그 정도 문과 몇 반 안 되니까. 공부 되게 잘했구나. 5반인가밖에 안 됐었어요. 난 반에서 3, 4등도 못했는데. 하지만 지금 그 압구정고등학교는 속칭 강남의 똥통 강남의 블랙홀이 돼서 모든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아니 그때만 해도 대빵 지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무시해? 자기 나온 학교를. 그러니까 소위 아니 왜 그렇지 말로. 거기가? 전교 1등해도 서울대 한 명도 가기 힘들다. 아니 거기서 돈 많고 그래서 과외도 많이 시키고 막 그러잖아. 대치동으로 다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인근의 현대나 뭐 청담이나 경기 이런 데 다 여전히 영동에 다 여전히 명문이에요. 명문인데 연예인들이 명문으로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2PM의 박재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기가 그거구나. 유학 준비한 애들이 거기 많이 굉장히 머무는구나. 많고. 그래서 뭐 가슴 졸이며 이제 지켜본다는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갔었어요. 무슨 그 신입생들 해놓고 이렇게 선배님과의 만남 이런 거에서 한번 오래서 갔는데 놀랐습니다. JYP의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어쩌다 그렇게 다들 머리가 이쁜지 염색도 잘하고 다니고. 자기 소개나 하세요. 네, 복수의 탄생으로 절찬리에 하루키와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 소설가 이재익입니다. 미치겠다. 자웅이 동체라고 말할 걸 그랬나요? 참고로 환영동물? 참고로 지렁이? 압구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중인데요. 오늘 진짜 이승훈 PD의 말이 되게 와닿았어. 직장인의 애완 어쩌고저쩌고 그거 있잖아. 오늘 정말 절감한다. 아침에 저와 나눈 대화 때문에 그런 거죠? 나 정말 여기서 애완을 느낀다 진짜. 욕이 막 나온다. 욕이 나와. 정말. 욕은 이미 이승훈 PD가 녹음하기 전에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정말 어렵네 진짜. 저는 잠깐 무서웠어요. 이승훈 PD가 욕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가겠구나, 받고 사람 치겠구나 싶으니까 올라가겠구나. 승훈이는 무슨 욕을 해도 이런 느낌이에요. 요 다음에 주먹이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에 무슨 욕을 해도. 그게 왜 그러냐면 진정성이 담겨있거든. 저 친구 참 진정성 있는 친구야. 아주 진정성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진짜. 안녕하세요. 진정성을 담아 욕을 하는 남자. 하지만 오늘 욕할 만했어요. 압구정고등학교는 이제 와서 똥통이지만 오래전부터 똥통이었던 고등학교를 나온 남자 이승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교에 대해서 똥통이라는 표현은 좀 심해. 하여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길을 쓰고 파라군에 들어가서 막 하려고 사실 집값도 사실 거기 베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는 그쵸. 뭐 다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군 베이스야. 학군 베이스. 거의 9할이 학군 베이스야. 예를 들면 김포랑 일산이랑 집값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김포랑 일산이랑 서울에서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편의시설 좀 김포가 적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김포가. 근데 집값은 막 4분의 1,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요. 막말로 강서권이 생활권이면은 김포가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이 더 좋은 이유가 땅값이 비싼 이유가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학군. 그래서 사실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뭐 예를 들면 파라군에서 전교 뭐 3등까지 서울대 간다고 치고 조금 옆에 있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야만 서울대 간다고 치면 경쟁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해보면 잘하는 애들끼리 있는 데서 조금 못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사실 경쟁하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왜
저 뱀의 머리가 되느니 반대구나.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라 이거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용꼬리가 낫죠. 뱀 머리보다 용꼬리가 낫습니다. 그렇죠. 묻어가는 씁쓸한 어떤 현실이라고 할까요? 씁쓸하건 뭐하건 현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왜 빌 게이츠가 한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니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만 맨날 하는데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말라고. 니들이 사회 나가면 걔들 밑에서 일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중퇴했어? 훌륭한데? 졸라 멋있다. 원래 그런 거야. 역시 씨발 빌 게이츠야.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어. 여러분 끝까지 학교는 마치셔야 됩니다. 존나 멋있어. 이 나비효 과처럼 오늘 우리 스튜디오를 잡기 위해서 고생했던 게 고스란히 방송에 묻어난다. 분노가 서려 있어. 곱게 안 나와 말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프랑스 선생님의 분노하라라는 책이 생각나네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 회였나요? 청취율에 대해서 걱정 반 기대 반 했잖아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셋 중에 옳은 사람 없죠? 장난해? 장난해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며칠 쉬다가 저희 회사로 돌아왔더니 저는 정말.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다면 그게 있어요. 저희 때 이제 저희 경쟁 프로가 이제 표절 팀과 유인나 씨잖아요. 봉봉봉을 부른 그분 말하는 거죠? 봉원 거기가 원래 유인나 씨 청취율이 저희보다 좀 높았는데 저희도 떨어졌지만 유인나 씨가 더 크게 떨어져서 저희가 유인나 씨를 불렀다는 기쁜 소식이. 오, 마치 당신이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학교를. 아이고. 그래요. 그러네요. 참 씁쓸하네. 자, 사연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나 사연 소개하기 전에 할 거 있어요. 저 두 가지를 제가 마련했어요. 청취율이 급격히 청취율이 아니고 뭐 다운로드에 쓰든 스트리밍에 쓰든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어요. 매주 모실 건 아니지만 사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썼다. 눈물 줄줄 나게 썼든지 배를 막 찢어질 정도로 웃기게 썼든지 하여튼 꼴리게 썼든지 사연을 기가 막히게 쓰신 청취자분이 있으면 그분을 뭐 한 주에 한 분이 됐건 한 주에 두 분이 됐건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분이 됐건 그 김은종 PD가 선정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순위랑은 상관없네요. 순위를 보려면 사실 뭐 팟빵이나 이런 데 게시판에 글을 잘 써요. 순위 같은 건 관심 없고 사실 저는 순위 떨어지니까 좋다니까요. 좋은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청취자분 진짜 재밌는 사연 쓰신 청취자분을 참 잘했어요 상은 스튜디오에 모시는 거. 그리고 그럭저럭 잘했어요 상은 전화 연결하는 걸로 해서 한번 요새 사연이 좀 격감한 동시에 그러니까 양도 줄었지만 재밌는 사연도 좀 없더라고요. 재밌는 사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배를 잡아쨘 만한 그런 사연 보내주시는 청취자분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사연 중에서도 진짜 기가 막히게 저희를 깔깔깔깔 웃겼다 하는 분들은 나 옛날에 뭐 보낸 사람이다.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도 뭐 이렇게 상품을 드리든지 어떻게 좀 저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삼킨 몬스터급 뮤지컬이 온다. 사랑스럽지만 발칙한 19금 캐릭터의 발랄, 토니상 3가랑에 빛나는 브로드웨이 히트 뮤지컬, 지친 당신의 인생을 향한 힐링 돌직구 에비뉴 큐 내한 공연. 샤롯데 시어터. 광고가 들어왔어요. 야, 광고 들어와서 좋은데 우리한테는 안 올 토니상 3관왕이 빛나는데 어디 이런 지저분한 곳에다 여기다 붙여. 하지만 15세 이상 관람가라는 부분도 조금 어울리네요. 아니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안 좋은 게 하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광고비는 없어요. 광고는 들어왔지만. 슬프네요. 근데 광고를 왜 받았냐면 이거 저희 청취자분들 모시는 이벤트 하려고요. 거기 좀 읽어주세요. 네. 브로드웨이를 삼켜버린 몬스터급 뮤지컬 에비뉴 큐 공연 기간은 8월 23일부터고요. 공연 장소는 롯데 샤롯데 시어터. 초대 인원은 10쌍 초대합니다. 한 쌍이니까 20명이 되겠죠. 인원수로는 10쌍, 20명. 신청 시 주의사항. 본 공연은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오나 섹스, 동성애, 포르노, 인종차별, 사회 문제 등을 뻔뻔하게 다루고 있어 만 18세 이상 관람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15세 미만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고 17세, 16세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오지 말아달라 하는 제작진의 당부가 있는 거죠. 18세면은 대학교 들어간 고3 정도 되겠죠. 고3인가? 고3 이런데 만 18세가 이상 되는 분들에게 권장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정서임 작가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향기로 함께
음료수를 또 주시네요. 이재익 PD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껄떡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껄떡대고 하면 껄떡댄다고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열사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20분 들이댄다. 뻑뻑댄다? 들이댄다. 들이댄다가 영어로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들이댄다. 어? 뭐지? 푸시? 그건 좀 노래 김은정, 한번 들을까요? 저- 시스타의 푸시. 영어 잘하는 푸시. 김은정 PD 들이댄다 영어로 하면 뭡니까? 들이댄다? 어. 난 왜 인서트가 떠오르지? 이분은 들이대기 전에 넣어버리는 분이네요.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저기 뭐야 앞에다가 에비뉴큐라고 좀 말머리를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아니, 뭐 분들은 공연 신청 뭐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뭐- 알아서 해주세요. 저 요새 딴 팟캐스트들이 광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없으면 왠지 비인기 팟캐스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광고 한번 넣어봤어요. 졸라 있어 보이잖아. 근데 딴 데랑은 광고를 다르게 하니까. 광고비가 없다는 거. 아 있어 보이잖아.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 그래요. 훌륭하네. 광고비 있는 걸로 합시다. 안 받았지만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 아유, 옛날 양반들이 고기 먹고도 일을 쑤시는 음. 그런 것처럼 저희도 광고비를 받은 것처럼. 물을 먹고 이럴 수 아니야 있겠죠.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원래 일을 먹으면 쑤셔야 돼. 특히 아까부터 뭐 제가 뱀꼬리가 아니, 된다는 아니. 둥뭐 아직도 분노해 있어. 아, 그런가? 아니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 횡설수설이야. 횡설수설. 내가 진짜 그게 왜 오늘 왜 횡설수설하는지 눈치챘다 나. 난 알아. 왜? 분노가 아니라니까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술을 먹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화요일이나 뭐 화목금 뭐 우리가 보통 생방을 하니까 월요일이 이제 생방을 안 한 날이라 월요일엔 보통 저녁 때 술을 먹어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제가 약속 잡으면 맨날 월요일이야. 화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잖아. 근데 오늘은 수요일이야. 내가 어제 술을 안 먹어서 횡설수설하는 거야.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정답이야. 술을 먹어야 이게 뭔가 제대로 어. 돌아가는 아이 그런 거 그럼 있잖아요. 그럼 어. 정답이야. 왜냐면은 약간 그 전날에 취기가 있어야 승훈이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다. 제가 목소리도 더 안 좋게 들려요. 아 그러네. 다음부터는 꼭 음주 후에 방송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익 PD님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뭘 어때요? 집에 있었어요. 집은 아니고 서울 근교에 있었어요. 누구랑? 왜 이래요? 아이와 함께 같이 있었죠. 아이랑 같이 아이랑 수영만 해주고 수영을? 어린 아이들. 큐티? 큐티들과 함께 큐티하니? 아이를 보통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생각하세요? 원동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그러니까 아이의 기준이 몇 세에서 몇 세냐고. 온돈이. 저는 미성년자는 다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원동이가 작고 그건 당신 예쁜. 생각. 아니 저는 29세 이하. 그렇구나. 23살이다. 사실 솔직히 아이 말하면 아니에요? 저도 저보다 어리면 다 아이라고 생각해요. 전 사실 저보다 한 3살까지 많아도 아입니다. 44살 대신 성별이 꼭 여자여야 돼요. 그렇구나. 42이면 애지 뭐. 그렇지 않나요? 22살짜리 40살 남자예요. 해야지. 예? 22살짜리 남자. 형님. 아저씨? 네. 그러니까 40살 여자는 아이지만 20살 남자는 아저씨입니다. 아저씨지. 아저씨. 군대 가면 아저씨지 다. 김은조 PD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 그 이재 PD가 간 사이에 오늘 오랜만에 노트북으로 들고 오셨네. 왜? 노트북 들고 왔어요. 왜요? 왜냐고? 사연을 더 열심히 잘 소개하려고. 인기가 저희 아이 떨어져서 얘기하는 도중에 저기 정말 레알 아이들이 정말 왔네. 아이들이 몰려왔네요. 레알 아이들이 왔네. 요즘 뭘 거기 방학이라. 손을 흔들고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손을 뭐라고 흔드니? 손을 흔들어. 너 저 사람 웃긴 사람이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네가 뭔데 이렇게 손을 흔들어? 야 이런 마이클 잭슨 같은 놈아. 정말 예쁘다. 네버랜드 차리겠네. 네버랜드 또 뭐야? 막 던져 얘 지금 네버랜드 뭔지 몰라 지금 보니까 그레이스랜드랑 막 헷갈리는 것 같아. 아니야. 마이클 잭슨의 마이클하고 집이 상관이 네버랜드잖아. 그래요? 이 사람들 진짜. 몰랐어?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나쁜 놈아. 에이 무식한. 몰랐네 놈. 네버랜드. 에이, 무식해. 사람 왜 이렇게 무식해? 난 엘비스 프레슬리 그레이스랜드밖에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이재 PD 그 휴가 간 동안에 우리 저 이승우 PD하고 저는 정말 양질의 유기농 블루베리를 먹었네. 그 사연 봤어요. 저기 뭐 우리 만화가 환쟁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자매 만화가 환쟁입니다. 우리 민혜 형님께서. 김민혜님 남양 특집 마감까지 없는 제주의 두 꼭지를 마감하려니 메일이 급감했던 소식에도 무심했네요. 이제 좀 비가 가시려나요?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셨네. 요즘 저 장마철이라고. 비 올 땐 아무래도 블루베리가 물러서 기다리다가 이제야 조금 싸 보냅니다. 많이 못 보내드려서 누구 코에 붙일까 싶네요. 그래도 제 눈으로 확인한 확실한 유기농이니 안심하고 마시나 보세요. 눈에 좋다는 과일이니 아마
자짜시 전에보다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또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환쟁이들이 하면서 김민호님께서 그 블루베리 유기농 블루베리를 이만한 상자다 한 상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던 PD들이나 작가들하고 나누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은정 PD가 블루베리 색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김은정 PD가 은근 명품적이에요 보면. 은근 명품적이에요. 그냥 명품적이에요. 시계나 옷이나 이렇게 보면 허술한 게 없어요. 허술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지잖아 완전히. 어제 나는 저 정태익 CP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나 없으면 모자랑 빤스만 입고 다녔겠다 이러는 거. 지금 어제 입은 티, 뭐 신발 이런 거 다 태익이 형이 입던 거 준 거야. 그래요. 협찬 인생. 나 순간 상상했어. 빤스하고 스트랩하고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 빤스는 한 장 입었죠? 지금 운동화도 사실은 그 뭐냐면 노조에서 왜 우리 운동화 맞아요. 저도 줬잖아요. 예. 파란색이죠. 그거 주는데 괜찮네. 하나 내가 받으면서 저 태익이 형이 자기 것까지 나 줘서 두 개 받아 태익이 형이 준 거예요. 이거. 태기 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씀씀이가 좋으시네요. 그분은 저도 아는 분인데. 너그러운 분이야. 저도 아는 너그러운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블루베리도 그렇지만 많이들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린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도자기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이종주 씨인가 감사드리고요. 또 누구 있었지? 아니 도자기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술잔에다가 키가 190 몇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거인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지방에서 도자기를 빚는 되게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사람 있잖아요. 거구의 어떤 청년이 도자기를 빚는 이종. 왠지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고 봉두 남발이라고 가끔 하는. 서울 와서 그 작품들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멋있다.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거기 술을 한번 마셔봤어요. 만나던데요. 그렇구나. 아이랑 아이들과 온도니가 자꾸 예쁜 너 같은 여자 뭐 이렇게 좋아요. 아니 우리 언제 한번 회식 한번 해요. 출연자 게스트들 분들과 함께 비양하고 신수지 씨 모셔가지고. 비양하고는 이미 잡았어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새끼 얘기 안 하려 그랬지. 뭘 얘기 안 하려면 야 너 지금 눈빛 흔들려. 김은종한테 얘기했다고. 나 얘기 들었는데? 진짜? 야, 신수지도 같이 하면 안 되니? 아니 왜? 너 혼자 해. 그게 더 좋잖아. 솔직히 동네 동생. 에이 어떻게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야 이 와중에 또 방콕에서 메일이 왔네. 방콕요? 방콕. 방콕. 아유 정말. 반코라 너니가 자꾸 예쁜 나 같은 여자. 난 반코라 그런 줄 알고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요즘 방코만 안 하잖아요. 요즘도 방코만 하는 사람 있어요? 모르죠 저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 카페에서 방코만 하는구나. 휴가 가서 뭐 하고 온 거야 도대체. 방콕 갔다 왔나 보지. 아니 이분 저 카페 가서 방코만 하는 분인가 보다. 아이고 시뻘개졌네. 그러네? 진짜 빨개졌네. 아니 옆에 지금 100% 과일 발효초 이걸 마셨더니 뿌디첼 미초가 있는데 색깔이 똑같아. 이승훈 얼굴하고 지금 방금 뿌디첼 마셨더니 미초랑 색깔이 빨개지네. 여기는 방콕입니다라고 고나길님께서 이름 멋있다. 나길고. 고나길? 아니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잖아. 성이 길실 수도 있잖아. 길고나. 방코 맞네. 방코야. 원래 한 코를 온전히 뜨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방코만 하는 애들의 특징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분노가 쌓여. 성마른 상태가 되지. 성마른 상태. 야 성마르다 표현 오랜만에 듣네. 야, 이거 오랜만에 듣지 않니? 옛날에 성문 종합하고 이런 데서 번역본에 그는 성마른 상태가 되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좋다. 소설 그런 거 있잖아. 있지, 없어. 서머셋 모험 소설 이런 데서 있지. 성마른 상태가 되었다. 마치 이승은 성마른 상태. 비유하자면 희날이랄까? 어쨌든 우리 고나길님께서 김은종은 잔망스러워.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아유 정말. 여기서 대단한데. 방콕인데 지난주에 오니기리조에서 빵 터졌대. 오니기리조. 이승훈이 밀었잖아. 오니기리조. 작년 초여름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제 일상에 시덥지 않고 깨알 같은 즐거움을 만들어 주셔서 탁성, 실버벨, 크리에이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방콕 수쿰윗에서 추파춥스 드림. 스쿰빗 저 가봤어요. 수쿰윗이라는 데 알아요? 스쿰빗 아닌가? 스쿰빗? 수쿰윗이라고 쓰셨어요. 다른데요. 다른데요. 그래 뭐 어제 비슷한 동네잖아요. 그래. 우리 또 송재영님 두 글자 딱 보내셨네. 자짠 보내셨고 감사드리고. 왜 읽은 거예요, 그건? 스나브로. 아니 우리 송재영님을 또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 또 스네이크 홍님. 이분이 아까 저기 우리가 순위가 막 떨어진다 그랬잖아. 제목이 뭔지 알아? 순위의 진자 운동. 또 진자 운동이라고 표현해 주셨어. 매주 메일 보내기로 결심하고 기특하게 실행 진행 중인 스네이크 홍입니다. 이분 정말 크리에이터예요, 그렇죠? 검은 수염. 아유 어마어마한 분들이지. 요즘 순위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진자 운동이 참 심한데요. 죽은 자식 여자씨만한 불알 만지는 심정으로 화이팅을 보냅니다. 훈정이 형님의 사기와 모라일치 경제에 이른 혼을 담은 구라가 재밌고요. 제이크 형님의 염색차가 자리를 잡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이런 표현 아시죠? 뭐 저 무쇠로 만든 솥이 뭐 다 달아가지고 그런 거 아시지? 알죠. 영원하는 뜻입니다. 영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정서임 작가 얼굴이 새초롬하네요. 새초롬해요. 푸시. 인서트. 김우주 어떻게 거기 인서트가 나오지? 저 새끼는 돌았어. 이제 우리 만호님께서 야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는 메일이라고 주셨습니다. 만호님 정말 감사한 게 이승훈 PD가 제일 고마워하는 게 우리 거를 듣기 위해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정말 고맙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거를 듣기 위해서 영화를 보시고 뭐 우리 걸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부류들이 계신데 이분은 대박이야. 만호님은 시네타운 19을 듣기 위해서 라식 수술을 감행한 사람입니다. 와 이상 없다. 이상 최고 없어. 아니야? 이상 없어. 아니 라식 수술을 하면은 텔레비전 이런 거 영화 못 보니까 오디오만 듣게 되잖아. 이 이상 하나 딱 있어 하나. 시네타운 19을 듣고 코겔 성형을 했습니다. 그럼 최고지.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만호님이 최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아직 그런 분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최고인 걸로. 만약에 근데 코겔을 해도 그 다음번에 멀티 코겔 다중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1위 자리 뺏기는 건 시간 저는 뭐 문제지. 그런 과한 욕심은 부리지 않고요. 코겔 하신 분이 샤워하면서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전 충분히 좋습니다. 그걸로도. 아니 근데 김우정 PD는 어떤 청취자들이 제일 고마워요? 나는 우리 거를 너무 듣고 싶은데 왜 이제 영화 스포일러 싫어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그냥 온전히 감상하고 싶으시잖아. 그래서 막 우리 거 듣고 싶어 죽겠는데 참는다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보면은 나 정말 너무 고맙고 또 하나는 우리 거 이제 들으면서 나도 옛날에 경험했던 건데 들어가면서 왜 이영자 씨가 옛날에 그러잖아. 자기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난다고. 내 밥이 줄어들고 있네 이러면서 눈물 난다 그러잖아. 우리 게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거기서 막 슬프다고 메일 보내시는 분들 계시다. 그런 분들 정말 고마워. 근데 그런 분들도 격감하고 있어요. 그런가? 청취자 수의 격감과 더불어 사실은 우리가 저는 까일 때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까이고 나서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청취자들 그 팟빵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 특히 제 욕이 제일 많은데 욕하시는 분들 정말 고마워요. 막 트위터에다가 제 욕하시는 분들 저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한다, 틀린 사실을 마구 얘기한다 이런 분들 너무 고마워. 왜냐하면 들으시는 거거든. 보통은 그냥 조용히 안 들어. 아무 리액션도 없이 그냥 안 듣잖아.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좋아하다 책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하다가 그 재미없고 아니면 혹은 짜증나고 이런 얘기 있으면 그냥 조용히 끄고 말잖아. 저는 그 책 내고 이럴 때 저도 이제 뭐 소설 읽고 안 좋은 얘기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잘 안 봅니다. 안 좋은 얘기 뭐하러 봅니까? 기분 나빠지게. 기분 나빠져요? 기분 나빠져요. 당연히. 기분 나빠지긴 하는구나. 나는 대근 그런 거 보고 저는 정서는 있어요. 저한테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뭐냐면 잠이 없고 염치가 없고 정관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정관은 있긴 하잖아요. 끊겼으니까. 끊긴 정관은 정관이 아니에요. 아 그래? 마치 우장춘 박사 같은 거죠. 너무 아픈 사람은 아니었어. 찌찌뽕! 이 새끼들 똑같은 거 동시에 똑같은 거 생각했어. 저 새끼 저씨. 찌찌뽕! 야 진짜. 하지만 뭐 그 씨 없는 수박이 더 맛있을 때도 있어요. 먹기도 편하고 이거 뭐씨 발라낼 필요가 있나 훅 먹어버리면 되지 그냥. 원하는 만큼. 씨발라 먹을 필요도 없어. 씨발라 먹을 필요가 없어. 아주 씨발스러워 아주. 어쨌든 이런 씨발라 먹을 놈. 호두와 잣 같네. 앞으로 저 이재 PD님은 호는 산무로 하겠습니다. 우장춘 하면 안 돼. 우장춘 세 글자로. 우장춘 이제. 산무가 뭐지? 원래 산무가 뭐였죠? 산무 잠 염치 정관. 산무. 그건 네 산무고. 갑자기 안 나네. 자 다음은 안녕하세요. 덕분에 과거에 있었던 비밀이 풀렸습니다라고 이훈성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 졸업반에 PD를 준비하는 27살 학생 훈석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접하게 된 계기는 62회에 소개된 카페 주인 박수희님의 추천에 의해서입니다. 네 친구. 박수희님이 누구지? 수건이나 너무 많으니까. 야, 지가 가놓고도 저 모르냐. 대학교 앞에 한두 군데 카페. 갔어야지. 대학교 앞에 카페. 정말. 한두 군데 갔어야지. 네, 그분 카페 어디 사는지 결국 이분 메일 통해서 알아냈잖아. 카페가 어디서 어느 왔는데? 대학가에 있나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프라이버시상 알려드리긴 힘들겠지만 유유 이승훈 PD님의 모교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다는 것 정도. 알겠어요. 만의 힌트로 알아낼 수 있을 거라 미로 짐작해 여기서 머네요. 봅니다. 내부 타고 쭉 가야 되는구나. 안암동은 여기서 멀지. 우리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9월 14일에 우리 K-팝 스타 심사하러. 그러니까. 전 잠실 가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걸 심사를 해. 우리 족도 모르는데. 안암동으로 가야 재밌어요. 됩니다. 전 벌써 3년째인데. 저도 가봤어요. 예. 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통 중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중학교 1, 2학년이 제일 많잖아요. 거기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안에 그런 게 있어요. 태어나서 가장 슬픔을 겪었던 일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가장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느꼈을 때는 이런 거 보면 막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쓴지 알아요, 보통? 뭐라고? 점심 때 초밥, 저녁에 불고기를 먹은 날. 막 이렇게 써요. 진심이에요. 태어나서 가장 슬펐던 때는 급체 이렇게 써 있어. 진심이야. 14살이기 때문에 많이 못 겪었기 때문에 급체. 근데 우리는 웃기려고 쓴 게 아니야. 저도 당연히 우리는 그래도 좀 약간 인정이 있어가지고 애들 기회 한 번씩 더 주잖아. 근데 이제 PD들이 이렇게 이제 SBS PD들이 있고 저희가 앉아 그러니까 있고 심사위원 구성이 3명이잖아요. 3명 보통. 작가나 PD 작가도 한 명 이제 트레이너들. 소개돼서 앉아 있고, 근데 한 명 쪽에 이제 뭐 JYP나 SM 트레이너들 아니면 그 캐스팅 디렉터들이 앉아 있는데, 야, 이 양반들은 매일 보니까 진짜 얄짤 없더라. 5초 듣고 다음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인정이 끌려가지고 미안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막 포항에서 막 올라오고 막 이런 애들은 인정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정에 끌리니까 마지막에 역시 제일 늦게 끝나더라고. 진짜 빨리빨리 후다후다 해치워야 돼. 저도 처음 갔을 때 충격받았는데 이게 사연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뭐 어렸을 때 부모님 뭐 이혼하시고 할머니 짜장면이 손에 싫다고 하셨고. 정말 너무 막 눈물 없이 못 볼 수 있는 사연, 자기도 몸이 아프고 막 이런 애가 있는데 너네는 못해. 근데 사연이 있으니까 더 들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김은정 말대로 한 3초 듣다가 다음 그래요. 그럼 제가 잠깐만요. 조금만 더 막 이렇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옆에 있는 캐스팅 디렉터들이 하는 말들이 어저께 춘천에서 봤어요. 봤던 거예요. 막 이러고 막. 근데 이게 계속 돌더라고. 그 참가하는 친구들이 이게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 어쩔 수 없죠. 돌고 도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박수희님 카페는 거기 그 대학교 안암동에. 앞에 있는 걸로. 우리 저 다음 주에 거기 심사 보고 거기나 좀 들렸다 올까? 좋네. 9월 14일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벽한 계획인데. 쓰레기 스멜이 확 나네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왜 오고 것은 싶어? 빙고. 지금 나가자마자 바꾼다. 그 심사일정 바꾼다. 지금 잠실에서 또 그대로 바꾼다. 빙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잭 더 자이언트 킬러 부분을 안 듣고 있다가 어제 듣고서 팬티 2장의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여 전, 저는 이재익 PD님의 후배 3년 전이에요? 3년여 전이에요? 아는데 안 가르쳐줘요. 저는 이재익 PD님의 후배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후배. 카투사 후배는 영어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후배 아닐 거 아니야? 뭐라 그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이상한 후임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익 PD님은 아시겠지만 신병이 전입을 하면 짐을 하나하나 검사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다 검사. 원래 한국군도 그래. 저 더블백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더블백 같은 거를 까거든. 더블백이 뭐 더블백. 풀백 아니야? 더블백. 따라해봐. 더블백. 더블백. 아유. 더블백. 저는 내보지 못한. 넌 도시락. 저희 도시락 안 갖고 다녀요. 무슨 소리야? 뭐 갖고 다녀? 급식 먹나? 전 동사무소에서 그 동사무소 식당에서 먹었어요. 좋네요. 아 진짜? 어. 그 직원들 구내 식당? 같이 먹는 거지. 졸라 호강했구나. 젓가락 썼어? 젓가락 쓰면서 밥 먹은 거야? 아니 얘는 더 한 거 썼을 거 아니야. 이건 메소리라고 그 레스토랑에서 먹죠. 그러니까. 야, 우리는 진짜 2년 내내 그거 아세요? 숟가락이 끝에 이렇게 그 포크 달린 중학생들 도시락 그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갖고 다니던 그거 있잖아. 나는 그 항상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거든요. 항상 거기 나와요. 항상 몇 끼마다 이렇게 먹을 선택의 문제. 먹을 건 먹을 거 안 먹을 거 안 먹는데 어떤 날은 먹을 수밖에 없는 날도 있어요. 스테이크밖에 안 나오는 날이 있어. 저는 그 소고기 미국 소고기 수입 때문에 촛불 집회할 때 저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먹었어. 만약 광우병 위험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고 보면 2년 내내 미국산
아주 그냥 그 광우병 얘기 내가 좀 하고 싶은데 그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 이제 와서 광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 그때 우리 허위로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거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 광우병 걸릴까봐 무서워서 그 수많은 사람, 물론 그 중에는 광우병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 생각에는 광우병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그 광우병과 관련된 미국소 수입을 관련된 정부의 태도에 열받아서 나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다루는 문제인데 너무 함부로 쉽게 내주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열받은 거고요. 외교라는 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데 그 양쪽에 너무 저울이 안 맞는다는 거지. 어마어마한 거를 내주고 코딱지만한 거 받아오면 그게 그러니까. 외교냐고. 외교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퍼준 거에 분노해서 나간 거고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와서 봐라. 광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이딴 소리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병신이지. 야 이 새끼들아. 광우병이 잠복기가 10년이다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뭐냐면 광우병이란 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10년 뒤에나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년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와서 광우병 안 걸렸다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우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치매하고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지금 치매로 돌아가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외국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서 광우병인데 사실은 광우병인지 모르고 그냥 치매로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뇌에 거죠. 손상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발현되는 증상은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를 다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참. 또 이러면 또 우리 또 팟빵 댓글란에 불꽃같이 댓글이 달리겠지. 감사합니다. 저는 듣는 분들은 감사해요. 아무리 욕해도 돼. 아니 그리고 사실 광우병 관련해서 저는 복잡한 얘기 잘 모르겠고 저를 보세요. 광우병 있어요. 날 봐. 아니 너는 잠복기 10년 만에 딱 나타났어. 아니 이재익 PD는 광견병이지. 여러 가지로 다 같이 걸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또 여러 하나 가지가. 걱정되는 게 이승훈 PD가 방금 지적했는데 좀 그것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요즘에 막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회나 젓갈 같은 거 먹지 말라는 얘기 막 그거 그런 일본으로 거. 한 100개 받았어요. 예, 그런 카톡 막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게 정말로 지금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잠복기가 굉장히 길다고 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발현이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짧다 보니까 벌써 막 이상한 거 보셨어요? 딸기 같은 거 막 봤어요. 이상한 잎사귀 난 딸기 이런 것들 보셨어요? 제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저희 고향 울진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이제 희귀 동물 전시회라고 그래. 전시했는데 알고 보니 희귀 동물이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이 전시였어. 식물은 그게 빨리 오거든. 근데 벌써 그걸 그게 나타나고 좋다고 있어요. 다들 한 번씩 만져보고 그걸 참 코미디 영화. 그 사실은 그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그 저쪽 중국 쪽이나 이쪽에서 그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저도 좀 해봤는데 제가 생각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 건 아닌데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긴 아니 근데 합니다만. 이승훈 PD는 애기 데리고서 네. 일본 여행 갈 자신 있어? 네. 애기 데리고? 네. 사실 나는 갈 자신 있거든. 근데 난 우리 애 데리고는 난 갈 이번 자신 여름에 없어. 전 티켓까지 다 끊어놨었어요. 일본 간다고. 어디? 일본. 그러니까 일본 어디? 근데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몰라요. 저는 집사람이 다 그런 정리하니까. 하여간 일본.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가기 바로 얼마 전에 취소해가지고 그냥 안 간 거예요. 약간 저하게 되는 거 그렇죠. 있지. 애 때문에. 딴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상관없는데. 나는 우리 저는 부부는 우장춘이라고 몇 번 얘기해요. 이 상관없어 나는. 안 우리는 되겠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난 애는 데리고 저는 가기 싫더라고. 일본에 살라고 그러면은 뭐 못 살겠는데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일부러 굳이 가지는 않죠. 나는 애는 못 않는데. 보내겠더라고. 나는 갈 수 나도. 있어. 나는 갈 수 나도. 있어. 혼자 가라면 갈 수 있어.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전혀 걱정되더라고. 지금 일본에 관련된 이런 그 관련된 글들이 되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우리가 받는 건강 검진 있잖아요. 건강 검진에 엑스레이든 CT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40살 전에는 굳이 그렇게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에 동의를 해요. 자기 몸이 건강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연 방사능이란 것도 있고 방사능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일부러 방사능에 노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너무 무서워하고 피할 것도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다 이민 가야죠. 그렇게 무서우면 이민 가셔야지. 근데 저는 정말로 좀 방사능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있어요. 아, 저 나를 없다는 얘기는- 보니까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울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7번 나를 염색체가 뭐라고 파괴되는 게 look at me. 무서운 일이야. Just look at me. Look at me. 17번 염색체가 완전히 파괴됐어. 없어. 앞으로 그 동아시아에 모든 인류가 염치가 없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대대손손 조금 우장춘이 아닌가? 우장춘이 아니었나? 다들 아니, 말을 안 한 건가?
그게 17번 염색체가 이상해지는 거는 개체 변이가 아니고 전염병이었어. 알고 보니까. 좋은데? 좋아. 그리고 진짜로 내가 며칠 전에 제이기 형에 대해서 이렇게 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이기 형 생각을 좀 하다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둘이 자짜시라고 지금 나돌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니야. 내일에. 질색이야. 아연 질색. 나는 아연 실색이라고. 그리고 너가 지난주부터 아연 질색 자꾸 미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연 실색이야. 아연 질색도 있어요. 아연 질색이란 말도 있어요. 아연 질소. 아연하고 질소하고. 질색이란 말도 있다니까. 아유 저런 오니기리조 같으니라고. 없어 그런 말. 있는데 안 가르쳐 줄 새끼들.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제이기 형의 주장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냐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 말이 맨날 바뀌어. 나 진짜 제이기 형하고 지난 10년간을 되돌아까 내가 그걸 어느 순간 눈치채고 쭉 되돌아봤거든. 말이 앞뒤가 맞는 거라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딱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제가 반론 하나 제기하자면 너무 정확해 그 말은. 네가 지금 한 말은 저희 반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틀렸어.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맑은 물에 고기가 살지 못하는. 넌 틀렸어. 너무 내가 정확해. 쉬리야 쉬리. 너무 정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을 거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이렇게 틀린 걸로. 자 우리 저 이윤석 카투사의 사연을 계속 읽을게요. 아직까지도 그랬어? 씨발 지금 전역했겠다 지금 벌써. 지금도 아까 들어갔으면 전역했겠어. 아유 예비군 같겠다. 씨발 소고기 스테이크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간 거야 얘기가. 자, 우리 이훈석 카투사가 신병 중에 짐을 까서 이제 더블백 짐을 까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보통 팬티가 더블백이라고. 더블백. 어쨌든 뭐 더블백. 더블백. 보통 팬티를 5장 정도 받아오는데 이놈은 팬티가 10장이 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너 빤스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신병은 웃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때는 웃으며 말하는 신병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아주 살짝 혼을 냈더랬죠. 신병이 그렇게 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겠지. 10장인 이유를. 웃으면서 실실거리면서. 그 아이가 훈련소에서 친구들을 이게 확실히 현역과 카투사의 차이구나. 저 훈종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신병이니까 카투사 신병은 잘 모르겠습니다. 카투사 때는 왜냐면 학교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후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을 놓고 그랬어요. 현역과 카투사의 차이죠. 현역에서 카투사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 현역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 카투사 있어. 내가 상병대인가 내 밑에 일병 마로봉 중 하나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소대별로 모여가지고 뭐 술 마시면서 이제 뭐 그날 막 내무반에서 각 잡는 것처럼 우리는 술 마시면서 편한 상태에서 얘기하거든요. 뭐 이 부대에 있었는 이런. 근데 군대에서 술 마셔도 돼요? 자판기가 있어요 방 옆에. 그래? 맥주 자판기가. 버드랑 뭐 아이스하우스. 대박이다. 1달러짜리. 야 너 왜 카투사 안 갔어? 야 진짜. 나는 토익 점수가 안 돼서 못 간 건데 너는 왜 안 갔어? 아니 버드 같은 게 그냥 영 내에 있다고? 많진 않고 종류가 한 5가지 종류 정도. 그러니까 영 내에 존나 많네 씨발. 네. 야 우리나라 맥주가 하이트, 가스, 오비 3가지인데. 나는 영 내에서 알코올 섭취는 딱 제대할 때까지 2번. 데스크 옆에 담배 자판기랑 맥주 자판기가 나란히 있어요. 무슨 뭐 회식이라고 해가지고 일요일날 같은 때 2년 2개월 동안 2번 따. 와 대박이다. 그랬는데 일병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대에서부터 먼저 그 계급 상관없이 존댓말 쓰는 캠페인 하면 어떠냐고. 미친 새끼 아니야? 뭐하는 새끼 그 새끼. 정신 빠진 새끼. 진짜 농담 아니야. 리얼 100% 리얼 스토리. 근데 그 말을 듣고 침묵이 흘렀어. 다들 근데 왜냐하면 이미 많이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새끼 지금 뭐해요? 대박이다. 아마 사시 붙어가지고 지금 판사로 있나 그러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기억으로 고대 법대 나온 애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훈석 카투사가 그 녀석을 보면서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다고. 우리 잭 더 자이언트 킬러 신사의 편을 들으면서 이제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니 왜 남들이 5장 갖고 다닐 때 왜 10장을 갖고 다니나 2장씩 입고 다니나. 제 후임 그 녀석은 참 현명한 아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화이팅 해서.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리얼하게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샤워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배가 고참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그 잘 때 조심하라고. 정신 차려 보면 이미 들어와 있다고. 걔들 그 긴 거 알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너도 샤워할 때도 조심하라고. 샤워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비누 줍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뒤를 코너 이렇게 엉덩이 코너를 이렇게 넣고 하라고. 그럼 나타나면
특히 새끼 너 엉덩이가 하얗잖아. 너 같은 애들 좋아해. 근데 그 말이 너무 아니, 진실성 근데- 있게 들렸어요. 근데 고참이 어떻게 이재익 PD 엉덩이 색깔을 알죠? 같이 자고 하니까. 오? 보통은 엉덩이 못 보잖아. 안 보잖아. 새끼. 아직 잊지 않았다. 더블백 검사만 한 게 아니었나? 아직 잊지 않았어. 이런. 그러니까요. 아픔이 많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자 다음 주에 에비뉴 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사연 많이 재밌는 거 보내주시면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한 것처럼 직접 저희가 모셔서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아니 같이 기회를- 얘기는 안 나눌 거예요. 방청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마이크 타고 들어가겠지 오셔가지고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에요?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만든다.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쨌든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 PD 저 사연 저기 보낼 주소 네, 시네타운 19 @ gmail.com입니다. CINETOWN 숫자 19 @ gmail.com입니다. 네,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메일 수와 이런 게 격감했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순위 떨어지고 뭐 다운로드 횟수 줄고 이런 건 괜찮은데 메일은 재밌는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메일을 받는 게 이걸 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 같아. 재밌는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사실은 어떤 그 청취자분 한 분하고 영화를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네. 정말 비밀의 이메일을 제 개인 이메일로 어. 주셔가지고 목동에서 딴 데 같은 못 보죠. 왜 딴 데 같은 못 봐요? 그냥 해본 얘기예요. 딴 데서 볼 수 있죠. 본 적이 있어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경험하셨네요. 자, 그러면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랑 봤는지 알 것 같은 난 뭐지? 누구랑 봤는지 알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모르는 애야. 야, 네가 모르는 아이야. 나는 모르겠어. 그분은 아닐 것 같아. 아니, 니들이 모르는 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모를 것 같다고. 니들이 모르는 아이야. 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은 강우석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우석 특집을 기획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영화 관련된 사람 중에 딱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강우석을 꼽고 싶어요. 강우석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영화 배우든 영화 감독이든 영화 기획자든 강우석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크게 그리고 방대하게 우리나라 영화계에 영향력을 미쳐오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혹은 나쁜 영향도 미쳤겠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를 말하기 위해서 딱 한 명을 꼽아서 얘기를 해봐라 했을 때 저는 누구를 꼽을까 했을 때 저는 강우석을 꼽고 싶거든요. 두 분은 누구 꼽고 싶으세요? 강우석이에요, 저도.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미 조금 지난 과거가 돼버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보겠죠, 당연히. 그 김은정 PD님은 지난 한 20년간, 30년간 시네21이라는 잡지가 이제 정화 전문 잡지가 나오고 나서 네. 매년 충무로 파워 50이라는 걸 뽑았어요. 맞아, 파워 50인. 근데 10년 전 고 즈음에 강우석 감독이 10년 연속으로 1위에 뽑힌 적이 있어요. 아니 9년 연속했어요. 9년 연속. 뭐 9년 연속 그래서 정도를 2005년까지인가 2004년까지인가 9년 연속. 그거는 사실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물로서 그렇게 뽑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1위라는 게 왔다 갔다도 해야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그 1위라는 게 거대 배급사의 어떤 뭐 현직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맡게 됐는데 강우석 감독은 사실은 그거를 10년 가까이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다룰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좀 약간 뜬금없긴 한데 어쨌든 정말 요즘같이 또 여름에 블록버스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시기인데 강우석 감독은 한 번쯤 다뤄봄직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뿐만 아니라 기획자로서도 그렇고 제작자. 그 한국 영화의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실적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감독 이름을 대건 어떤 제작자 이름을 대건 강우석을 대고 나면 비교하기에 조금 초라한 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한 다리만 건너면 강우석의 도움을 안 받은 감독 제작자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강우석 감독이 그렇게까지 큰 인물이 될 가장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강우석 감독은 한국 영화판을 만들었죠. 한국 영화에서 번 돈을 한국 영화에서 다 소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영화에서 엄청나게 관객이 들어서 1,000만 관객이 들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을 결코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후배 감독들에게 네네.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번 돈은 영화에서 풀었기 때문에 강우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지금의 위치가 된 거죠. 술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유명하잖아. 1대1은 아니지만 여러 명한테 술 사는 자리에 껴서 한번 먹은 적 있어요. 잘 그리고 사시더라고요. 그 최근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게 누적 관객 뭐 여태까지 1위가 이제 강우석 감독 3,300만인가 그렇고 그 최동원 감독이 2,800만인데 최동원 감독은 영화가 4편밖에 안 되는데 2,800만이고 강우석 감독은 뭐 영화가 19편인데 3,300만이다 이래서 뭐 좀 초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동원 감독이 그 뛰어든 이후에 영화판의 그 관객 수와 그때 영화판 관객 자원이 수를 다르죠. 비교 그때 투캅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만인가 들었는데 그때 100만이면 지금 1,500만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투캅스는 정말 그 진부한 표현이지만 장안의 화제였어요. 아이언 실색하네요. 그러고 보면 그 장안의 화제란 말의 그 어원은 아시나요 혹시? 야, 이 사람아. 근데 안 가르치고 야, 이 왜? 사람아. 내가 중문과 나온 얘기해봐, 사람이 얘기해봐. 아는데 안 가르쳐 줄래? 아는데 안 가르쳐 줄래? 그 뭐 장안동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장안동에서 화제가 되면 어디서도 화제가 된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신수지 씨 그 출연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체육조 종목이 뭐다? 그러니까요. 그 장안이라는 게 사실 진나라의 수도잖아요. 진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고 이제 세븐 노래 한 곡 듣고 하면 안 돼요? 와줘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어제 그 보쌈을 먹는데 상추에 싸 먹으니까 그게 맛있더라. 깻잎하고 상추 넣고 마늘하고 그 마늘 장아찌 있잖아. 그거 간장에 절인 거하고 해가지고 무채까지 같이 넣으니까 아니 그 우리 집에 피아노가 오래됐는데 추천해줄 사람 집이 피아노가 영상 피아노인데 그거 좀 아니야 뭐 어제 왜 그렇게 그게 맛있었는지 알아 상추가? 비가 왜? 왔잖아 비가 어제. 그렇구나. 비가 그렇게 왔어. 영상 피아노 오래됐는데 딱 오늘 바꿔줘요. 무슨 얘기가 이걸로 왔죠?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시작해놓고 장안. 장안 그 진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걸 보통 한나라를 꼽는데 저는 사실은 진나라라고 봐요. 그 한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진나라가 마련했고 지금 차이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이제 진이라는 그렇죠. 말에서 나온 거고 그 여지까지 그러니까 전 진나라는 2000년 전에 고조선 때잖아. 고조선 때 우리나라에 아니 저 친구가 중국사에 기본기가 돼 있네. 돼 있어 저 친구. 기본기가 꽉 잡혔어.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 훌륭한 친구야. 좀 아네 저 친구. 이재익 PD가 듣고 싶은 말 되게 있잖아요. 장안에 지가를 올렸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책이었는지 갑자기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종이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장안에 그 책이 지가. 바로 그 복수의 탄생입니다. 노벤버 레인이 아닌 게 다행이고요. 에이그. 맞아요. 그게 이제 여시춘추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여불이 여불이라는 사람이 쓴 춘추를 본따서 만든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이거를 다들 복사를 해서 본다고 해가지고 뭐 장안의 지가가 올랐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 여불이 그 기본기가 돼 있네 저 친구. 여불이는 좀 살펴보시면 진짜 재밌는 야불이요? 에이, 새끼도 야불이 까네. 에이 야불이. 방코 뜨고 난 다음에 야불이 까냐? 그러니까 그 여불이에 대해서는 진시황의 아버지라는 설일까. 진시황의 아버지가 자초라는 사람인데 자초가 처음에 이제 딴 나라에 팔려가 있을 때 그거를 처음에 이제 기화라는 말로 이것은 기화구나 하면서 발견한 되게 큰 상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말하자면 뭐 이건이나 뭐 말하자면 정몽구 씨 같은 큰 상인인데 여불이가 이제 자초를 발견해서 자초를 이제 스폰을 하는 거죠. 스폰을 해가지고 이제 왕족인데 당시로서는 왕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몰락한 왕족이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하지만 그거를 진짜 가치를 알아본 거죠. 김은호 PD는 그 중국 포텐셜을 알고 5천년 역사에서 진나라만 공부했나봐요. 1학기 때부터 4학년 4학기 때까지 진나라만 공부했네. 야 나는 수학도 집합만 잘하는. 그러니까 얘가 저 라면도 진라면 먹는다고. 신라면 안 먹어. 진라면만 먹어. 프로도 진기명기 이런 것만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아주 그냥 국물이 진땡이네 아주 그냥. 라면도 진짜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진짜? 그래요. 그 지금은 이제 서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구장안.
그 안마랑 관계 없는 걸로. 네. 어제 상추에 싸먹은 보쌈이 그렇게 맛있었던 걸로. 아우 삼겹살을 기가 막히게 삶았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우석 감독을 이렇게 짚어보는 거는 한국 영화판 자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이렇게 짚어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 강우석 감독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김종필님이. 예, 일단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0년생이에요. 지금 뭐 거의 52 정도 만으로 예? 세는 나이로 치면은 한 54, 5 되시고. 아, 그밖에 안 됐어? 그게 놀랐지. 거기 놀랐지. 원래 이 정도의 필모그래피면은 토니 스콧하고 동갑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놀랐지 젊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60년생이시고 경북 경주시가 고향이고 데뷔를 이제 88년도에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성균관대 영문과를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가 원래 어릴 때부터 막 암산 왕이야. 동네에서 뭐 암산 대회 하면 전국에서 대상 받고 이런 분인데. 장안의 화제였다 이거죠. 암산으로 장안의 화제였어. 장안의 화제였다. 암산으로 그냥 장안의 화제였는데 이 양반이 영문과를 다니다가 난 영화를 찍어야겠다는 결심을 딱 하고서 그냥 성균관대 영문과라는 멀쩡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중퇴를 하고 영화판에 뛰어드는데 조감독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엔 도시 시스템이에요. 충무로에서 영화판에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으면 어떤 감독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도시 시스템인데 그 배우게 된 첫 번째 그 감독이 누구였냐면 정인엽이라는 감독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알죠. 우리나라의 에마 부인을 찍으셨던 분이에요. 에마 부인 시리즈를 찍으셨던 분인데 80년대 강우석 감독이 영화판에 뛰어든 80년대 초중반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에로 영화 전성 시대예요. 에마 부인부터 산딸기, 시작해가지고 에마 부인.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우동, 수많은 방방, 영화들이 세월호.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영화는 저는 파리 에마. 파리 에마. 갑자기 파리까지 가서 말을 다. 에마 부인이 왜 에마 부인인지는 아시죠? 압니다. 아시죠? 네네. 이게 원래 엠마누엘 부인, 그러니까 엠마누엘이 엠마누엘. 유행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마가 왔는데, 에마? 그럼 말을 사랑한다? 말을 태워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음역을 하다가 결국은 네네. 에마 부인이 됐는데, 기발하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 크리에이티브해. 아 그러니까. 진짜 에로 영화 제목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게 많아. 거기가 크리에이티브야 바로. 진짜. 어쨌든 정인혁 감독, 조 감독 한 4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달콤한 신부들이라는 영화로 1988년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강우석 감독의 신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라는 강한 신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 재미없으면 영화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신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강우석 감독이 정확히 표현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강우석 감독이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라기보단 영화는 웃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랑 웃기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강우석 감독은 웃기는 거에 대해 집착을 하는 감독이잖아요. 강력하게. 근데 놀라운 거는 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웃겨야 한다, 재밌어야 된다는 강박이 갖고 있고 그게 자기의 신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 다른 영화 감독들보다 사회 문제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예를 나중에 들어서 하게 될 거예요. 투캅스라든지 뭐 달콤한 신부들 같은 경우에도 농촌 총각 문제 이런 걸로 데뷔를 했고요. 재밌어야 한다는 것과 어떤 상반되게 오히려 장르 영화나 이런 데에 치중할 것 같잖아요. 최동원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처럼. 근데 오히려 사회 문제를 늘 실미도나 건드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우석 강합니다.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강우석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화는 사회면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의 그 소재가 될 만한 얘기나 영화 이야기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사회면에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영화가 재밌거나 아니면 뭐 웃기거나 하려면 사회 현실을 반영을 해야 웃긴 거죠. 공감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걸 그려왔고 그런 것들이 강우석 감독이 이렇게 큰 감독이자 기획자이자 이런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바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당시 우리 80년대 후반에 막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던 뭐 학생들의 그 성적 비관, 자살 이런 걸 다루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또 뭐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 또 정치 스릴러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19 절망 끝에 부른 하나의 사랑 노래.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옛날 영화 제목은 왜 이렇게 긴지 말이 많아. 그리고 강우석 감독의 그 필모그래피를 듣고 있다 보니 이 사람 우리 시네타운 19이네요 완전히. 달콤한 신부들?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이 사람 대박인데? 거기서 이제 미스터 맘마 하면서 투캅스에서 빵 자신의 장기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투캅스가 뭐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1000만이 뭐예요? 그 당시는 단관계곡이기 장안의 때문에 화제였기 때문에. 투캅스 마누라 죽이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투캅스 생가보 위자료 청구 소송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가다가 공공의 적 시리즈로 다시 또 한번 빵 터뜨리고 실미도 뭐 한반도 강철중 이끼 글러브 전설의 주먹 등등 영화를 찍었고요.
중요한 거는 특합수나 마누라 죽이기로 90년대 중후반에 자리를 완전히 잡은 이후에는 감독의 역할도 물론 중요했지만 네. 이때는 시네마 서비스라는 영화사를 차립니다. 네. 그렇죠. 그 시네마 서비스라는 영화사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표작들은 거의 다 이 영화사를 그쵸, 통해서 그쵸. 나왔어요. 그래서 시네마 서비스를 통해서 수많은 후배 시나리오 작가나 후배 감독들의 어떤 등용을 도와줘서 수많은 작품들이 나타날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CJ나 메가박스처럼 오리온 같은 거대 재벌들의 이제 자본이 영화에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때 뭐 이제 인수가 되고 합병이 되고 합쳐지고 회사가 막 여러 가지를 겪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강우석 감독의 어떤 전성기는 몰락을 쇠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제작자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던 그 위상은 사라졌고 감독으로서 남아서 이제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잘 정리해줬네요. 어. 뭘 좀 안 해 강우석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줄거리 소개 훈종이가 하죠. 다음 좀 탑사. 왜냐면 1년 넘겠어 내가. 아니 1년 넘게 아니라 10년을 해도 좋은데 못해서 그러니까 요새 진즉 바꿔야 됐었어. 왜냐면 저는 매일 주소 소개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소개를 다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메일 소개를 한번 이제 얘기해보고 줄거리 소개를 훈종이가 해보자. 에이, 난 줄거리 소개 못하지. 아니, 한 번만 해보자. 저렇게 잘하기 아니, 그러니까 쉽지가 못해도 돼, 않아. 못해도 돼. 아유,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저렇게 잘하기 다음 쉽지가 주에는 않아. 오케이 매일 소개 제가 하는 걸로. 자 다음 주에 영화 설국열차입니다. 쉬는 내 편이야. 자 줄거리 소개 기대할게요, 김은정 PD님. 오케이. 자 그 강우석 감독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뭐예요, 두 분은? 저요? 실미더요. 왜? 좋아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좋아할 수도 있죠. 김은정 PD님은? 저는 뭐 하나를 꼽으라면은 네. 그냥 저는 투캅스 1, 그러니까 투캅스 본편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영화는 정말 지금 다시 봐도 웃겨요. 너무 재밌고 최고의 저는 강우석의 모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영화는 저는 투캅스의 계속 리메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직 PD님은 실미도가 제일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아 역시. 정말로 진심이에요. 정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우석 감독이 항상 본인 입으로도 그랬고 누구나가 다 가장 대중적인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실미도를 찍기 전에 다른 감독들이 1000만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강우석 그 감독 정도의 그 사이즈, 관객 사이즈를 넘는 감독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린 일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우석 감독을 한 줄로 이재익 보고 정의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1000만짜리 관객 영화가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 작품이 없었다고 하면 여전히 뭐 400만, 5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미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큰 점 하나를 찍고 그리고 지금 뭐 쇠퇴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 있는 거죠. 공공의 적이 얼마나 들었죠? 그래봤자 뭐 한 600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공공의 적 때랑 또 실미도 때랑은 또 극장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금 또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1000만은 옛날에 뭐 말하자면 3,400만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800만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800만인가 들었는데 친구 800만이 도둑들 1200만보다 훨씬 많이 든 거죠, 사실은. 그럼 극장 수나 이런 거 훨씬 감안하면. 많이 들었지. 물론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지. 어쨌든 실미도라는 영화는 그래서 그 대중성에 굉장히 천착하고 네. 또 타인의 시선으로 봐도 그런 감독처럼 보이는 감독에게 어떤 안전하게 그 네. 감독의 그 위치를 확보해준 고마운 작품이 아닌가 싶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실미들을 보다 보면 뭐 자주 여러 번 되풀이해 볼 영화는 아니잖아요. 저 딱 2번 봤는데 네. 2번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강우석 감독에게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허전해요. 아 뭐 강우석만의 영화를 많이 만든 감독이 있고 하지만 1000만 관객이라는 그 대표성은 없잖아요. 이미 너무 많거든 1000만 관객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도 실미도? 아니요. 그 영화 안에서 볼 때 제일 재밌게 봤던 작품, 제일 재밌게 봤던 작품을 꼽으라면 저는 공공의 적이에요. 1편. 1편. 공공의 적 1. 강우석 작품 중에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은정 PD랑 정반대 입장인데 네. 강우석 작품의 그 재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네. 지금 보면 너무 재밌어. 하지만 5년만 지나면 되게 촌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현재성이 굉장히 충실한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정말 뭐 좀 동시대에 본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대중적인, 좋게 말하면 대중적인, 나쁘게 말하면 좀 싸구려적인 문화까지도 굉장히 잘 박아놓거든. 웃기기만 하면 다 쓰는 거야. 뭐 유행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쓰는 거야. 패션까지.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 보면 이게 촌스러운 거지. 촌스러워요.
그런데 제일 덜한 작품이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 1. 공공의 적 뭐 2도 좀 그렇고 2는 재미가 없으니까 1보다는. 공공의 적 2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1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거 둘 다. 원에 비하면. 네. 공공의 적 1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장르적인 완결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보여주려고 힘주고 때린 펀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봐도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투캅스만 봐도 투캅스 워낙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공공의 적 이후에 찍은 다른 영화들 투캅스는 사실 5년만 지나도 낡아 보이죠.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그 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임은영 PD님은 낡아 보인다는 점은 100%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강우석 감독은 기본적으로 미장센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진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첫 번째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있고 뭐 미장센이 약한 것도 있고 뭐 전 두 가지 다라고 보는데 네네. 본인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화에 있어서는 본질이 아니다. 그게 그다음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강우석 감독이 미장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본인이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충분히. 근데 그럼요. 그분은 어쨌든 미장센이 안 좋고 또 좋다 그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영화들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지금 나온 영화도 사실 전설의 주먹 지금 봐도 솔직히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만듦새 자체는. 근데 뭐 투캅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결론적으로 강우석 감독의 작품에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그 안에 내용들인데 야 투캅스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짜여져 있어요. 그 시나리오 얼개가 비리 경찰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거기에 또 박중훈의 로맨스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 시줄 날줄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영화를 정말 2시간 동안 정말 깔깔대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거기에서 또 그런 사회 고발 같은 측면도 있고요. 네네. 거기에 또 안성기의 또 가장으로서의 그런 막 그 비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야 투캅스 같은 작품은 어디다 내놔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안성기 박중훈의 그 연기 앙상블도 너무 좋고요. 저는 최고로 꼽습니다. 근데 프랑스 영화 베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 있었지. 마이 뉴 파트너라고 하는. 근데 그 촌스러움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네. 자료화면이라고 생각해요. 20년 전 여자들 헤어스타일 자료화면을 보면은 진짜 기도 안 차거든요. 촌스러워서. 네. 다 막 무스 발라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막 왕관처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강우석 감독이. 현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날 것처럼. 현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사료적 의미로서의 대중문화의 사료적 의미, 나 왜 이렇게 오늘 어려운 말 많이 쓰니? 아니 좋아요. 대중문화의 사료적 의미로서의 영화 측면을 볼 때는 강우석 감독이 굉장한 거죠. 그 시대를 과장하거나 세련되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서 스크린 위에 담아내는 거죠. 기막힌 내러티브로. 그렇게 보면은 이재익 PD는 역사 영화 시나리오 작가 같아요. 지금 봐도 10년 전 영화 같아. 그런 특징이 있죠, 제 영화가. 맞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료적 특징이 있어. 일부러 그랬었어요. 멋있다. 이승훈 PD가 꼽는 이 강우석 감독의 최고작은 뭐예요? 저도 공공의 적을 꼽고 싶은데 공공의 적은 아까 이재익 PD가 말씀하신 측면도 완벽하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임권택 감독이 그 여러 가지로 인정받는 감독이었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뭐 인정받는 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시바지라든지 이런 영화가 있긴 만다라 하지만 시바지 이런 걸 통해서 모스크바 영화제 이런 데서 로카르노 영화제 뭐 이런 거 뭐 했지만 감독상 받고 그래서 막 국민 감독이 됐죠. 80년대. 그러고 나서 이제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보여줌으로써 나가 흥행 작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 장군의 아들 거기서 한 3년만 지난 다음에 봐도 못 봐줘요. 촌스럽고 막 토할 것 같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풍화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월의 흐름에 풍화되지 않는가? 대부분의 창작물들은 세월의 흐름에서 풍화가 되지만 그 풍화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명작, 걸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라든지 아니면 소설로 치면 동키호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네. 그런 작품들. 근데 저는 공공의 적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영화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러니까 웃기는 영화인데 그런 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극화 영화야. 예를 들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극화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공의 적은 그런 게 아니라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 사실은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월 흐름에 풍화되지 않고 지금 한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봐도 별로 촌스럽지 않고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강우석 감독의 역작이고 대단한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캐릭터 코미디를 도입한 그 주인공이 캐릭터가 되는 그런 처음의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강우석 감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80년대의 대표작 하나 있고 90년대의 대표작 하나 있고 2000년대의 대표 10년 단위로 디케이드마다 대표작을 하나씩을 냈어요. 아직 2010년대에는 뭐 내지 못했지만 대표작을 하나씩 내는 감독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공공의 적이 가장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되게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작품을 볼 때 왜 그 당시에 작가의 상태나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비평을 하는 그런 비평이 있잖아요. 네네. 작가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네. 2002년도 공공의 적이 나올 당시에 강우석 감독은 정말 신이었어요. 영화판에서 정말 자기의 한마디로 그냥 펀딩이 뭐 되고 영화가 하나 엎어지고 들어가고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영화 들어간 거니까. 그런 감독이었거든. 그 상태에서 저런 작품, 그러니까 원래 예술이라는 건 사실 배고프고 좀 뭔가 그쵸. 결핍이 돼야 나오는데 네. 그런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런 작품을 만든다는 건 사실 그것도 사실 난 대단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지금 그거 예고편을 봤을 때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 예고편이 되게 코미디 영화가 아니에요. 스릴러 영화처럼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지 짐작도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코미디 영화가 아니고 스릴러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당시는 그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예고편 마지막에 박힙니다. 근데 뭐라고 박히냐면 www. 숫자 00 애니미.co.kr 이렇게 박히는 거야. 공공적. 그리고 씨발 이거 스릴러인데 왜 이따위로 했을까? 그거 졸라 이상하게 이거 도대체 뭘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영화를 원래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랬어요. 스릴러 영화인데 공공 애니미 이따위 써있는 영화를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별로일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공공 애니미라는 그 홈페이지 주소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맞아, 그때 공공 애니미라고 했었어. 그 코미디 영화라는 거를 홈페이지 주소로 드러낸 건가구나.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근데 저는 강우석 감독 하면은 굉장히 의리의 돌쇠가 먼저 떠오르는데 강우석 감독 정말 의리가 어마어마해요. 뭐냐면 후배 감독도 자기 조감독 출신들은 무조건 데뷔해. 재능이 있건 없건 솔직히 재능이 없으면 쳐내야 되거든. 그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 왜 맞냐면 재능이 없는데 자기 때문에 데뷔를 하면 그 사람은 데뷔작으로서 끝나는 감독이 돼서 평생 아무것도 못 해먹고 살아. 차라리 내보내주는 게 맞거든. 근데 이제 이분은 너무 인간미가 넘쳐. 자기 조감독 출신들은 재능이 있건 없건 다 데뷔를 시켜줘요. 그리고 기회도 막 2번씩 3번씩 줘요. 그 정도로 막 돈을 몰아주고 자기 돈 까먹는 건데도 자기가 돈 벌어서 후배들한테 퍼줬죠. 대단한 저는 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배우들과의 의리인데 작년에 그 광해 천만 영화 광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강우석 감독이 다 준비했던 거예요. 시나리오까지. 네네. 근데 본인은 이제 그 전에 작품을 이끼 같은 작품을 해왔던 정재영과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 제작사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그 못하겠다. 더 좋은 센 배우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럼 못하겠다라고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병헌 씨가 들어간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추창민이란 감독이 결국은 감독이 되고 그렇게 된 건데 아니 요즘 세상에 그 거대 자본 앞에서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배우 그것도 사실은 뭐 그 역에 정재영 씨가 저격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의리거든 이 사람은. 자기하고 작품을 계속 했던 사람에게 계속 꾸준하게 기회를 주거든요. 그 의리 하나로 그 작품을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21세기를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 정말 무슨 구석기 시대 사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감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작품 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의리를 끝까지 지키더라고. 이재익 PD님 좀 보고 배우세요. 뭘 배워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배웠어요. 난 이미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로버트 풀검? 로버트 풀검. 다 배웠어요 저는. 저 로봇 저 옛날에 저런 거 라디오에서 선전 많이 했던 거 알죠? 네, 책 광고 많았죠. 내가 뭐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PD란 배웠다. 양반이 선전이 뭡니까? 선전이. 선전은 프로파간다 이 새끼야. 선전. 괴벨스니? 네가 선전. 유니피케이션 처치냐 이 새끼야? 광고라고 하세요. 나는 제일 기억 남는 게 그 민중서관인가에서 나온 에센스 영화 사전이 있거든요. ESS, ENC 그래.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남자애가 본질 그럼 옆에서 정수 그 옆에 실체 막 이래. 아 에센스 영화 사전. 저는 책 광고하면 역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기억이 난다. 정비석 돌아가신 정비석 소설가님의 정비석 작가님의 김삿갓이. 삿갓이요? 나 진짜. 김삿갓. 오늘 뭐 이승훈이 아주 그냥 막 뭐 반코 뭐 삿갓이. 살벌하네. 소설 김삿갓 하고 마지막에 항상 고려원 이렇게 끝난다. 거기서 제일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리버브 이빠이 넣어가지고 100년도 리버브 넣어야겠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사는 인생들아. 부귀하 영화를 조롱하며 한 시대를 살다간 김삿갓의 일대기. 정비석 장편 소설 김삿갓. 고려원. 어처구니 없어. 김삿갓이 무슨 부귀하 영화를 조롱해.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 이상한 사람인 거 알고선 과거 시험 보고 포기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한평생 권위에 저항하다가 산 인물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군가 나중에 내 생애를 돌아볼 때 그는 평생을 권위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정의를 위해 헌신한 위선과 가식을 거부하고 사실은 이재 PD가 거부한 건 염치를 거부했습니다. 염치와 정관을 거부했어요. 그 강우석 감독의 최고 망작 한번 꼽아보죠. 전 한반도요. 딴 것들도 망작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영화를 20편 찍었는데 뭐 망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한반도를 꼽는 이유는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까먹어서. 제일 많이 까먹어서 망했으니까. 김은종 PD님은? 나도 지금 필모그래피를 쫙 봤거든. 단연 한반도네. 한반도는 정말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연설을 한 영화거든. 영화 자체에서. 한반도가 저 투입 인풋 대비 최고 망작이네. 저는 강우석의 망작을 실미도를 꼽고 싶어요. 실미도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하지는 않고 대성공한 영화죠. 근데 실미도를 왜 꼽았냐면 실미도 처음에 들어간다고 할 때 드디어 강우석이 감을 잃었구나 이런 얘기가 영화판에 쫙 돌았었다고요. 강우석 이제 끝났다. 강우석 감이 갔다. 그래서 강우석이 뭐 이제 더 이상은 예전처럼 못할 거다. 근데 실미도가 대성공을 하잖아요. 그게 실미도 이후로 강우석 감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실미도가 그때 망했으면은 강우석 감독님이 절치부심하고 다시 무언가를 계속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셨을 것 같은데 실미도가 주변 사람들이 다 이건 망한다 하는데도 성공을 해버리니까 강우석 감독님이 야 니들 망한다고 그랬지? 봐. 나 성공하잖아. 그러고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 대표작이 한반도예요. 네, 그렇죠. 한반도도 실미도가 없었으면 안 나왔죠. 다 말렸거든. 근데 이제 야 실미도 내가 밀어붙여서 됐잖아 해가지고 한반도도 밀어붙였는데 그러니까 쫄딱 망했죠. 곽경택 감독님이 친구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먹고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 실미도가 만약에 실패했으면 저는 그 후에 강우석 감독님의 필모그래피가 지금보다는 좀 더 멋있는 좀 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존경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니고 저는 존경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우석의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사람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 말에 무조건 웃어주는 거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뭐냐면 안 웃긴데도 웃어주면 그 사람은 자기 웃긴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맨날 말도 안 되는 유머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우석 감독도 실미도에 성공이 없었다면은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작품들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강우석 감독한테는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실미도가 실패를 했으면 본인이 좀 더 은인자중하게 되는 면이 있었을 텐데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만들 때도 우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나인틴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러면 뭐 김은종 PD가 한마디 하든 이재 PD가 한마디 하든 내가 한마디 하든 뭔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강우석 감독의 경우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강우석의 은혜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지금 갑자기 이승훈 PD 말을 들으니까 난 정말 훌륭한 라디오 PD, 대 PD가 돼 있을 것 같아. 왜요? 작년에 희망사항 변진을 말아먹었잖아. 난 자꾸 은인자중하면서 계속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표현을 더 잘 만들까. 나는 정말 라디오 대 PD가 돼 있을 것 같아. 20년, 30년 후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네요. 그래요. 강우석 감독이 이제 끝났다. 강우석은 이제 갔다. 강우석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강우석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수명이 너무 길어요. 이제 뭐 겨우 50대 중반인데 뭐 앞으로 계속 영화를 찍으실 거고 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오히려 오지 않을까 싶어요. 변신하려는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끼 같은 작품부터는 굉장히 변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 아까 제가 암산왕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요즘 영화판에 가면은 감독 옆에 항상 스크립터가 옆에 있습니다. 스크립터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장면을 지금 찍었고 뭐 이런 것들 다 세밀하게 순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강우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독인데
이미 씬을 다 정리한 거야. 원래 영화를 순서대로 찍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 네네. 순서대로 만약에 시나리오가 있다고 치면은 스케줄대로 찍죠. 뭐 1, 7, 8 갔다가 4 다시 왔다가 2 이런 식으로 하잖아. 네. 근데 보통은 그거를 감독들이 스크립트한테 물어봐야 돼. 야 오늘 다 끝난 거니? 우리가 이제 막내 작가들한테 스튜디오 물어보듯이. 그러니까 오늘 물은 건 뭐였지? 강훈석 감독은 자기 혼자 1, 9, 7, 4, 2로 찍었는데도 아 오늘 1, 2, 3, 4, 5, 6, 7, 8, 90 다 찍었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막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영화를 찍어대요. 찍어대는 사람인데 익히 때부터는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스크립터에게 뭐 조감독에게 누구에게 오늘 촬영 뭐 어땠니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그 최근에 투캅스 제로라는 거 사극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네네. 포졸, 투포졸. 예, 투포절을 지금 찍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강우석 감독 요번 작품을 한번 되게 궁금해요. 어떤 과연 게 나올지. 진짜 노력하신 게 결실을 맺을까? 아직 결실까지는 난 못 맺은 것 같아. 물론 이끼나 전설의 주먹이나 글러브나 다 난 재밌게 봤지만 진짜? 아이 그래도 나는 강우석 감독 좋아하니까. 나는 애정이 있으니까. 나는 강우석 감독을 되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강우석 특집을 기획했을 때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기획을 한 건데. 나는 그냥 애정으로 좋게 봤는데. 글러브랑 전설의 주먹은 좀. 아니 그러니까 승훈아. 이끼는 좋았어. 이끼는 좋아. 그러니까. 이끼는 좋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투포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변화하려는 그 어떤 그 몸부림이 그냥 어떤 그 결과치를 좀 나왔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강우석 감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런 되게 어떤 우리나라 그 토대를 좀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 후배들에게 자기가 영화로 번 돈을 영화로 다 소비를 했다는 거는 저는 정말 그 훌륭한 태도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강우석 감독의 훌륭한 점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늘 기대 이상을 보여줬다는 게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강우석 끝났다는 얘기 여태까지 여러 번 나왔거든요. 80년대에는 안 나왔겠지만 90년대에도 강우석 끝났다. 투캅스 이후에 끝났다. 2000년대에도 끝났다. 뭐 그 후에도 끝났다. 끝났다는 얘기가 늘 나오고 그리고 강우석이란 이름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막중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 이상을 늘 보여줬다는 거죠. 제가 망작으로 꼽은 실미도만 해도 실미도란 영화가 1000만을 찍을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기대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우석 감독은 되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대한민국 영화계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늘 보여줬다는 점에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냥 영화 감독으로서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체의 리더로서 우리나라 영화계 판 전체를 만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넘버원 감독을 꼽으라 그러면 봉준호 감독을 꼽고 싶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각자 꼽는 감독도 있겠죠. 박찬욱 감독이든 김지훈 감독이든 이렇게 꼽는 감독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그냥 감독일 뿐이에요. 자기 영화 자기가 잘 만들었어. 그냥 예술가일 뿐이야. 근데 강우석 감독은 자기 영화도 잘 찍어. 근데 사업가로서도 기획자로서도 제작자로서도 모두 초일류급의 활약을 보여줬다는 거죠. 제가 수치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네. 킬러드로 수다의 장진 감독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예고요. 사랑이나 모던보이를 찍었던 정지우 감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본인이 제작하신 네. 영화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뜨거운 것이 좋아요 권철인 감독 또 황진이의 장윤영 감독 신화제 장윤영 감독하고는 네. 또 신기전의 김유진 감독 뭐 김유진 감독 나이가 워낙 많으신 분이긴 한데 어쨌든 뭐 또 주유소 습격 사건의 김상진 감독 네. 이런 감독들을 본인이 다 제작의 여건을 마련해 준 감독들이에요. 네네. 그 토양 위에서 꽃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독으로서 머문 게 아니라 감독 이상의 그러니까 영화계 정말 리더로서 활약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강우석은 사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기 작품을 못했는데 사업만 잘한 사람도 아니고 사업은 못했는데 자기 작품만 잘한 사람도 아니고 뭐든지 잘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강우석 감독은 굉장히 많이 까요. 그렇잖아요. 되게 많이 까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고 그 이유가 뭘까요? 강우석 감독은 말하자면 좀 뻔뻔해요. 나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잖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을 저도 사실 소설을 지금 쓰기 15권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건 네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망하는 게 안 두려운 거 아니야? 그래도 시간과 이게 정렬이 들어가는데 돈은 받잖아. 돈 받죠.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강우석 감독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세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번보다 이번 게 더 좋아야 할 텐데. 전 그냥 바라기만 해요.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꾸준히 쓴다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꾸준히 책을 낸다는 행위. 소설가가 소설 안 쓰면 소설가입니까? 영화 감독이 영화 안 찍으면 감독이에요. 그 점이에요. 감독을 해서 영화를 찍는다는 거예요. 글로브 같은 작품을 예로 들어 봅시다. 결과물로 놓고 볼 때 강우석 감독의 평균에 못 미치고 네.
사이즈로 볼 때도 네. 강우석 감독의 평균 사이즈에 못 미치고 내러티브, 뭐 미장센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네. 미장센 자체도 뭐 거기 미장센으로 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 다 떨어진 작품인데 어쨌든 찍은 거예요 영화를. 욕 졸라 먹죠. 네. 쌍욕 먹죠. 무시당하지. 네. 다음 작품 더 잘 찍으면 되지. 또 다음 작품 찍을 거예요. 어. 포졸 뭐 투캅스 제로가 포졸 얘기를 해서 얼마큼 퀄리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망하더라도 이 사람은 또 찍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이 전 강우석의 단점이자 네. 약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영화를 찍는다는 근데 근성. 꾸준히 찍기 때문에 까이는 거 아니죠? 지금 까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건데. 왜냐하면 꾸준히 찍으려면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창작의 셈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아니다 싶으면 안 찍기도 해야 되거든요. 봉준호처럼. 네네. 텀이 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봉준호 시나리오가 한두 개 갔겠어요. 네. 어림잡아 수십 개 갔을 거예요. 네. 100개 넘게 갔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걸 면밀히 살펴보고 이거는 말하자면 살인의 추억을 넘지 못하겠다. 이건 네. 넘지 못하겠다 싶은 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점으로. 네. 어떤 몇몇 지점만 너무 예술성으로도 그걸 넘으면은 좀 네. 상업적으로 떨어져도 가겠지만 네. 못 가겠다 싶은 거지. 네네. 안 가는 거야 그럼. 어. 이건 괴물만큼 안 들겠다. 이건 마다만큼 어떤 뚝심이 없어 보이겠다. 못 가는 거야. 근데 강우석은 이거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실미도만큼 못 들겠는데 이거 공공의 정만큼 좀 짜임새가 있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찍어야지. 찍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 찍는 거예요. 근데 강우석 감독이 그래서 까이는 거야. 저도 그 점에서 되게 동의하는데 강우석 감독이 얼마 전에 큰 벽을 하나 느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 가보자 이거가 늘 태도인데 강우석 감독이 정말로 큰 벽을 하나 느꼈다고 그런 게 다크나이트를 보고 큰 벽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크나이트를 딱 봤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찍겠다 싶다고. 그러니까 무슨 영화를 보든 왜 그런 거 있잖아. 창작자들은 자기도 할 수 있나 없나를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강우석 감독이 다크나이트를 보고는 이건 도대체 못 찍겠다 이런 벽을 거대한 벽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은종 PD님은 강우석 감독이 왜 까이는 것 같으세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아까 제가 있기 때부터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강우석 감독은 자신감의 화신이에요. 모든 게 자기 머릿속에서 다 있어. 우리가 흔히 왜 좀 안 좋은 일본 표현이지만 겐토라고 그러죠. 네. 어떤 그 구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서 있는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우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독선적인 비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해주더라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후배에게 정말 맛있는 걸 사주더라도 너 뭐 중국 음식 먹고 싶니? 스시 먹고 싶니? 물어봐서 사주는 거하고 너 그래 알았어. 너 무조건 회 먹어 이거잖아. 근데 사실 회가 제일 비싸. 맞아. 제일 좋은 거 사주는 거 맞아.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왜 후배들도 좀 거부감이 있잖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감독으로서의 그 강우석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곽경택 감독이 친구 하나로 여지껏 지금 친구 2 찍고 있거든요. 아직도 기회가 부여받고 있어요. 근데 강우석 감독도 마찬가지거든. 어쨌든 그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어떤 성과나 아니면 기획자로서의 어떤 그동안 뿌려놓았던 씨앗이나 인맥이나 모든 걸 통해서 어쨌든 계속 부여를 받거든. 근데 이분은 심지어 다작을 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반 관객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은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이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끼는 그렇게 까일 만한 영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꽤 잘 만들었고 뭐 재밌는 영화인데 이끼가 까이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원작하고 끊임없이 비교해. 근데 원작 자체가 워낙 훌륭하고 하다 보니까 원작하고 비교해서 근데 그거를 까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네, 원작은 못 이겨요. 그래서 원작 때문에 끊임없이 까요. 그러니까 이끼를 원작이 없다고 놓고 보고 그냥 영화 자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까이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이거 원작은 이랬는데 왜 여기선 이랬냐. 원작은 이랬는데 원작은 이끼에 대한 비판은 전부 원작은이에요. 뭐예요? 그럴 거면 영화를 안 보는 게 낫죠. 그렇게 원작하고 비교하려고 영화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끼가 까이는 거에는 그런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저는 지금 오늘 다 강우석 쉴드를 치고 있는데 강우석 감독님 존경합니다. 갑자기 존경해. 그 강우석 감독님의 경우에 감독으로서의 어려움은 저는 또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수의 어려움과 코미디언의 어려움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수하고 비교했을 때 코미디언의 어려움이란 게 있거든요. 뭐냐면 가수는 히트곡 하나 있으면 아직까지 부르면 돼요. 80년대 뭐 여름날의 추억 하나 히트친 이정석 씨는 지금 와서도 그냥 여름날의 추억을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정석 씨도 다 뜨끔하겠는데? 에이 사랑하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랑하기에. 근데 이봉원 씨가 지금 와서 텔레비 나서 개까요.
개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그것 때문에 까일까요? 그러니까 극영화의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까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나와도. 근데 코미디의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 나오는 순간 개까요.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은 주로 코미디 영화가 사실은 강우석 감독이 추구하는 바죠. 웃기는 영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웃기는 영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까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슷한 거 나오면 까이는 거거든요. 전작에서 했던 거 또 하면 무조건 맨날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독으로서 까이는 거고, 제작사로서 까이는 측면은 저는 그게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등이기 때문에 까이는 거예요. 제작자로서 그렇게 강우석이 흠잡을 만한 제작자는 아니, 다른 제작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망작 비율이 높다. 망작 비율은 높겠죠. 왜냐면 다 밀어주니까. 근데 강우석은 너무 힘이 세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딴 사람에 비해서 위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냥 선두에 있는 말이 저 바람을 많이 맞듯이 바람을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당시 1위를 꼽힐 때는 정말 압도적인 1위였어요. 그러니까 파워 50의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1등 다음에 33등이 2등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2, 3, 4, 5, 6, 7, 8, 9, 10을 다 파워를 합쳐도 1등에게 못 당하는. 택도 없지. 그런 압도적인 1위였지 그 당시에는. 그 강우석 감독의 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꾸준함, 쉴 새 없이 영화를 찍어낸다는 그 어떤 사명감 내지는 작품 내에서의 단점을 꼽는다 그러면. 작품 내에서 단점을 꼽는다면 아까 김은정 PD가 얘기한 미장센의 부재 같은 거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꼼꼼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인데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의 지역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깔끔하게 군더더기 딱 떨어지는 끝까지 딱 떨어졌는데 딴 것들은 더 가도 됐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글러브를 예로 들어볼게요. 글러브 계속 나왔으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글러브 촬영해서 이제 촬영이 끝난 우리가 봤던 그 글러브보다는 더 잘 찍을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같은 시나리오로 같은 콘티로 찍어도 더 잘 찍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아이들 얘기지만 또 야구 장면을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생동감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시나리오 하나도 안 바꾸고 촬영만 넣고 보자고요. 시나리오 얘기하자면 할 말은 더 많겠지만 그런데 강우석 감독이 과연 못 찍어서 안 찍었을까? 이 정도면 가자고 고산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죠. 사업가로서의 그게 있다는 예술가로서의 이걸 눌렀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김은정 PD님은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강우석 감독에게는 그 사업가로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회차를 줄이는 것도 물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게 있어. 자기 자존심이 있어. 나는 있잖아 글러브를 다른 감독 봉준호한테 주면은 이거 30회차 걸리는데 나는 22회차 만에 크랭크업 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강우석 감독에게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은 가장 저는 강우석 감독과 대척점에 서 있는 감독 하나를 꼽으라면은 그 연출 디렉팅 면에 있어서 이창동 감독이에요. 이창동 감독은 배우가 진짜 죽을 때까지 원하는 걸 끌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설경구가 이를 박박 깔면서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이랑 문소리가 다시는 내가 저 감독이랑 작품을 하나 봐라 이를 갈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결국은 얻어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구나. 제작사가 망하든 말든 원래 30차로 촬영이 됐던 게 50차가 되든 60차가 되든 결국은 원하는 그림을 끌어낼 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데 강우석 감독은 야 원래 30차 기획됐지? 제작자 프로듀서에게 내가 25차 만에 끝낼게. 이런 거 배우들에게도 강 감독님하고 작품 들어가면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낮 촬영하고 끝난다. 끝나고 술 먹고. 밤 촬영은 없다. 이 어떤 가오. 말하자면은 스태프들에게 가오인데 인간미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 인간미와 가오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품이 항상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지. 쾌가 있네, 쾌가 있는 사람이 쾌가. 알았어요. 앞으로 제가 나인틴을 하면서 여러분 둘을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아니 지금도 힘든데. 뛸 때까지. 아니, 이미 마른 걸로 짜고 있어요. 지금. 매주 녹음할 때마다 다음 주엔 녹음하지 말아야지. 다음 주엔 녹음하지 말아야지. 마른 걸로 짜고 있어요. 네, 밀어붙여주지. 네, 오늘부터 창동 이승훈 선생으로. 이사도 창동으로 갈 거야. 도봉구 창동. 저는 영화가 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우석 감독 정도 되면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법도 한데 깊이 있는 내용도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깊이 있는 내용, 그러니까 있기도 사실 깊이가 있긴 있는데 있다가 말잖아요. 아까
이제 그래서 PD가 이끼야. 말씀하셨듯이. 다음 이끼 영화 없기. 있어요. 업기. 이끼 없기. 다음 영화 업기라고. 발샤벳의 이끼 없기 듣고 가겠습니다. 다음 영화 업기야.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깊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공공의 적도 그렇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극우적이고 파시즘적 시각이 좀 담겨 있어요. 저는 애국심이 깔려 있어요. 저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애국심이 깔려 있어. 그게 문제야.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획일적인 그런 뭔가를 강요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좀 깔려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큰 형님들의 특징이잖아. 따거들은 원래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동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이제 작품에서도 묻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예술이 가져야 되는 모호함이라는 그거를 좀 잃어버린 측면이.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오늘 특집 방송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지금 얘기를 먼저 꺼내서 그냥 해버리자면 네. 강우석 감독 영화는 가장의 영화예요. 가장의 영화. 가장의 영화를 찍어요. 가장의 눈으로 네. 가장의 마음이 담긴 가장의 이야기를 찍어요. 네. 그게 제일 큰 한계예요. 강우석 감독. 예를 들면은 이끼도 마지막 장면에 유선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천형사를 이어받았다는 표시를 확실히 내잖아요. 근데 그걸 이어받았다는 표시를 내지 말고 유선 씨에 대해서 좀 더 모호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영화적 완결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유선 씨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얘가 이걸 다 이어받을 거고 얘가 이걸 기획을 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좀 그 영화적 완결성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화사 이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모호필름이야, 제작사가. 근데 강우석 감독은 시네마 서비스야. 관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야. 이게 웃긴데? 이게 웃긴데? 정확하게 관객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러네. 입에까지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야. 이 사람의 모토는 시네마 서비스인 거야. 그게 전형적으로 그 박찬욱 감독은 예술 지향을 하는 그 다른 거예요. 각자 지향하는 바가. 저도 서비스 좋아합니다. 아니, 넌 서비스 받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이 사람아. 종종 해요. 네. 그 강우석하고 비교하고 싶은 감독이 있다면 누구가 있을까요? 비슷하다는 걸로 아니면은 뭐 달라서. 어떻게든 어떤 의미에서 방금 박찬욱 감독하고 비교를 했듯이 아니면 이창동 감독하고 비교를 했듯이. 전 최동훈이요. 굉장히 영리한 강우석의 어떤 업데이트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동훈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최동훈 감독의 시선도 보면 굉장히 대중성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망할 작품을 잘 안 찍으려고 그래. 굉장히 신중해요. 굉장히 신중하고 영리한 감독이 아닌가. 그래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대중적인 작품 찍을 걸요 아마. 김영하 감독도 같이 얘기하고 싶었으나 미스터고 이후로 저는 김영하 감독을 썩 좋아하진 않았던 걸로. 김은영 PD님은?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감히 뭐 여기다가 한 명을 갖다가 붙이자면은 네. 저는 이게 욕이려나? 오히려 욕이 되려나? 강우석 감독에게 좀 강우석 감독이 좋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몇 주 전에 몇 회 전에 말씀드렸던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홍콩 영화에서 왕정 감독을 무시하시는데 왕정이야말로 진짜 어떤 토양을 만든 감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좀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저는 강우석 감독의 어떤 그 제작자로서의 역량이 기회를 많이 주는 거야. 물론 아주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여서 기회를 주는 그런 제작자도 훌륭한 제작자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정답이 없잖아요. 없죠. 수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강우석 감독의 좀 그런 면은 정말 존경을 해요. 정말 후배들에게 아니 누가 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도 연출할 기회를 주니까 그런 감독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성공한 감독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재능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그걸 기회로 노력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 분명히 있거든. 그렇다면은 그거는 결론적으로 강우석 감독이 어떤 토양을 마련해준 공을 인정해야죠. 저는 강재규 감독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의 대형 감독이라고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 감독, 이제 봉준호, 뭐 박찬욱 이런 감독 있고 그 전 세대로 치면은 강재규 감독이 계신데, 이제 강재규 감독이든 강우석 감독이든 정말 대형 감독이잖아요. 히트칭 작품도 많고 대형 영화들 많이 하시고 파워도 많이 있고. 하지만 강재규 감독은 그냥 자기 영화만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역할을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영화 자체도 사실은 저는 강재규 감독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4편 중에서. 그건 나랑 똑같네. 얄팍하고 영화들이. 연상이 돼요, 뭐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근데 우라카이는 뭐 할 수도 있고 작품이 얄팍한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영화계에서 강재규 감독 정도 되면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강재규 감독은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치만 봐도 어떤 그 본인에게만 포커싱을 했지 방금 강우석 감독처럼 그런 역할들은 못 해줬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인 사실은. 거죠. 둘 다 강씨고 대형 감독이라 막 형제 소리도 인터넷엔 둘이 형제인가요? 이런 그 당시에 강우석 1위 꼽힐 때 강재규 한 4위쯤 있고 막 그랬어요. 응.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강재규 감독하고 비교해 보면 강우석 감독이 얼마나 훌륭한 감독이자 인간인지 인간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건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강재규 감독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고요. 최근에 되게 기분 나쁜 비교가 있었는데 조용필하고 그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조용필 씨가 이번에 낸 앨범이 19집이잖아요. 네. 그리고 강우석 감독이 전설의 주먹이 이제 19번째 영화예요. 네. 그러면서 둘 다 19번째인데 너무 대조적이다. 하나는 되게 대단한 걸 냈는데 하나는 병신 같은 걸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낸 기사가 있었고 뭐 그런 식의 글도 많이 있었어요. 지랄하네. 씨발 너무 불쾌한 거야. 씨발.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안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조용필 씨는 여태까지 미미하게 있다가 19집에서 딱 화제 하나 된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팬덤으로 온 거였고 강우석 감독은 끊임없이 대중하고 호흡하면서 왔다가 19번째 영화가 저도 사실 별로인 영화긴 했어요. 하지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강우석을 마치 뭐 새로운 걸 안 하고 맨날 했던 것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좀 해주세요. 미친놈 지랄하네 말고 미친놈 지랄하네. 좀 분석적으로. 육갑하네? 네가 찍어봐라. 고기 먹으러 가고 싶네요. 네가 찍어봐라. 저는 그것과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강재규 감독의 어떤 뭐 인간적인 역할, 네. 또 영화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네. 사실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했다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과연 그 행위가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는 게 과연 순작용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다들 각자 자기 영화 열심히 찍는 게 제일 좋은 영화계 풍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고 강우석 감독, 감독 지금 강재규 감독이라고 사단을 하셔가지고. 만들고 네, 네. 사단을 만들고 하는 것이 네. 과연 더 좋은 기능을 했을까 우리나라 영화계 네. 이런 생각은 해요. 오히려. 네, 네. 입김 때문에 또는 그럴 수 고마움 있죠. 때문에 억눌린 젊은 영화인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양단의 그 빛과 그림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조용필 씨 하지만 근데 이재필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 사이즈가 커지면 어느 정도 역할이란 게 있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예능 PD 사이에서 우리 회사의 조효진 PD나 아니면 저 KBS 나영석 PD나 김태호 PD 정도 사이즈가 되면 분명히 본인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란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본인 작품만 하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역기능도 물론 그렇게 역할을 함으로써 생기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해줘요. 예를 들면 형한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형으로서의 역할이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형한테 상의도 하고 형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너무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영화계에서 받은 게 있는 강재규가 네, 그렇죠. 맞아요. 지나치게 그 개인적이었다면 네네. 강우석은 조금 지나치게 너무 따거 역할을 네네. 가장의 역할을 했다. 네네. 아버지로 치면 딱히 욕할 건 없지만 숨막히게 한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랬을 분명히 수도 충분히 있어요. 있습니다. 하여튼 네.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독은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한 명 그 영화계 큰 어른을 꼽자면 안성기 씨를 꼽거든요. 저는. 네네. 배우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스타일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네. 온화하게 네. 지켜보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보면. 있죠. 그거는. 네. 근데 거기다가 직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안성기 씨는 자기 돈이 들어가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그렇게 있어요. 온화하게 할 수 있는데 돈 들어가면 다르죠. 이게.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피곤하게 살까 싶을 정도로 진짜 속된 말로 그 돈으로 빌딩 올렸으면 더 편하게 살 그렇죠. 텐데. 그 돈으로 진짜 아니, 시네마 서비스 강남에 한참 잘 될 때 팔았으면 지금 1000억대 부자야. 그거 넘겨달라고 그랬거든요. CJ에서 그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000억에 넘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500억 1000억에 그러면 그거 1000억 가지고 지금 현금 띵띵 걸면서 빌딩 하나 짓고 살면 9천억으로 SBS를 살 수도 있는. 띵까띵까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넘겼단 말이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저는 희생에 대해서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감 한국 영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거지 내가 갖고 있어야 영화에서 번 돈을 영화에 100% 투자한다. 다른 데로 넘어가면 영화에서 번 돈을 먹고 튄다. 챙겨간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 자기가 제가 그렇게 그랬잖아요. 희생을 한 건데 저는 그거는 정말 놀라운 희생 정신이라고 제가 저는 생각을 그랬잖아요. 해요. 가장이라고요. 음. 야, 네 와이프랑 네 애 너무 이쁘니까 내가 사면 안 될까? 어떤 가정이 그걸 팝니까? 대단한 가장이에요. 사람이야. 정말. 가장이고 가장의 눈으로 가장의 영화를 찍는 사람인 거예요. 저 좀 존경합니다 정말. 자, 그러면 강우석 감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전 조용필 씨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자면 마지막 이게 제 네네. 마지막 얘기인데 조용필 씨가 그동안 뭐 지지부진했었어요. 그 곡이나 이런 네.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네네. 대해서 이번에 잘 됐죠, 그렇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공연에 많이 비중을 두고 네. 관심을 두고 힘을 기울이다가 이번에는 그 공연 안에 담길 컨텐츠 쪽으로 관심이 축이 이동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도 하거든요. 네. 강우석 감독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쉬지 않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초점을 맞췄는데 변화나 어떤 작품의 질 또는 어떤 뭐 어떤 업적 거창하게 말하자면 네. 그쪽으로 관심이 옮겨오는 날 분명히 뭔가 하나 들고 나오실 거예요. 그게 뭐 20번째 영화가 될지 뭐 26번째 영화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지만 언젠가 공공의 적처럼 짜임새도 좋고 네.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그러니까 작품을 10년대에 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나씩 냈듯이 2010년대에도 하나쯤 몇년 뒤에 낼 나오겠네 것이다. 하나 뭐 이번 영화가 되든 그 다음 영화가 되든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김은종 PD님 정리해 주시죠. 제 바람도 사실 똑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정말 그런 노 감독이 좀 존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임권택 감독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취하성 같은 경우도 사실 강우석 감독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영화를 못 만들었을 영화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권택이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찍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돈 안 될 걸 맞아요. 뻔히 알면서도 돈 때려박은 거잖아요. 뻔히 손해 날 거 알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강우석 감독도 정말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뭔가 사실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전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 됐지만 예전 영화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들이나 이런 거는 네. 어떤 변화를 전환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네. 맞아요. 강우석 감독도 분명히 어떤 전환의 계기를 갖고 노 감독이 돼서까지도 작품 활동을 계속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팬으로서. 네. 저는 아까 조용필 씨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조용필 씨의 앨범이 요번에 히트 친 거에는 사실 그 노래 자체가 좋았고 뭐 이런 내부적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 요인이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그 재작년이었죠? 작년인가? 나가수라는 저 예능에서 조용필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수들이 나와서 보통 대중들한테 호소하는 그 대가수들이 선생님으로 모시는 조용필 이러고 돼버린 거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처음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아니면 우리 세대에도 처음으로 조용필의 이미지가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기도하는 깍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는 사실 조용필 선생님이 노출될 일이 없었는데 그 후에 노출돼 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래. 그 사람이 이번에 신작을 낸다더라. 그러면서 분위기가 사실 만들어져서 잘 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강우석 감독하고 비교할 때 제가 그렇게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던 거고요. 강우석 감독은 저는 우리나라 영화계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감독으로서도 그리고 영화계의 그런 어른으로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정말 120%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500%. 크게 지를 줄 알아. 아, 역시 괜히 어깨가 큰 게 아니야. 통이 커. 통이 자기 돈 안 들어가면 통이 커. 에이 1000%. 말로 뭐난 3,000 받고 5,000 더. 올인. 올이다. 아니 근데 나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영화인들이 몇 분 계신데 강우석 감독하고는 정말 폭탄주 한 잔 마셔보고 싶은 진짜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팬,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팬. 그러면 우리 한번 강우석 감독을 모셔보면 어떨까요? 막질러. 그럼 제가 아까 비교한 최동훈 감독 같이 모시죠. 안성기 씨도 모시고. 아니 근데 강우석 감독님은 왠지 한번 모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느낌상? 그래요. 정말 그런 기회가 한번 꼭 정말, 왔으면 다음 작품 혹시- 포조리 2 나갈 때 한번 꼭 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강우석 감독님의 사돈의 팔촌이 듣고 계시다면 한번 강우석 감독님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약속하고 통화 한번 해볼게요. 원하시면. 멋있다. 어. 굿. 통화 한번 해볼게요. 최고야. 이번 주 안으로 통화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사실 모시고 나는 싶은- 사실 평소에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재익 PD라고 그렇게 그분요? 존경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 사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술 한잔 하고 싶은 그 영화인이 저도 있어요. 진도희 씨라고 꼭 조용한 장소에서 한번. 이거 알겠습니다. 정말 아까 갑자기 옛날 그 광고 김사과 대화소설 김사과 이런 것처럼 진도현 이게 20년 전 얘기야. 진도현 씨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살고 계실까? 모르죠. 궁금합니다.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유호 프로덕션 아직도 있나? 없어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 있어요. 강우석을 섭외할 테니까 네가 진도를 섭외. 진도님 프로그램 안 나도 돼. 어우, 애네. 71년생이야. 그렇게 어리구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애야. 아 진짜? 여자는 71년생까지 애야. 71이라고? 아이. 야
그럼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영화를 찍었었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저 식사 약속이 있어서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존나 마무리하기로 멋있다. 하죠. 네 약속 있다고 이만 마무리하고. 제가 어마어마한 분이랑 식사 약속 있어요. 알고 있어요 누군지. 네. 예. 두 분이잖아요. 지금 한국 가요계를 뒤흔들 수 있는 이미 뒤흔들고 있어요. 파워 FM CP님과 인기가요 PD님을 모시고 제가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가 낄 자리가 아닌데 끼는구나. 아니 내가 껴야지. 아 그렇구나. 인기가요 PD님이 누군지를 아시면서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흑인에게 간 여자친구와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나 그분 여기 모시고 싶어. 그분 너무 어마어마해서 모실 수가 없다. 난 옆집이라 자주 봐. 심지어는 그분이 타고 내린 택시를 타고 내가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술자리로 간 적도 있어. 이 작가랑도 같은 근처에 살잖아. 그러니까. 근거리에. 그래요. 우리 김용건 PD님 존경합니다.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경애하고 하여튼. 자 그럼 메일 주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메일. 다음 주 영화는 저 설국열차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무조건이지. 망작이라던데. 하여튼 뭐 안 할 수 없지.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우리가 살짝 더 테러 라이브 해야 되나 했어.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특집이 봉준호 특집 아니었어요? 하정우 저기 왔다 지금. 아 그래? 알게 뭐야? 관심 없어요. 우리 처음으로 했던 특집이 봉준호 특집이었죠. 제일 첫 처음으로 특집이. 했던 특집은 원작이 있는 영화는 왜 재미가 없는가가. 아 그건가요? 네. 그건 망작이었잖아요. 4회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시네타운 19입니다. CINETOWN 숫자 19 @ gmail.com. 알겠습니다. 우리 초청 이벤트 아까 다시 한번 뮤지컬 에비뉴 큐. 아니 그거 말고 청취자들은 다른 데도 관심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재밌는 사연 보내주셔서 선정이 되시면 그러니까 매주 한 명씩 뽑거나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선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서 녹음할 때 방청객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하니? 의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에비뉴 큐 뮤지컬 에비뉴 큐 신청도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많이 신청하시면 조금 더 달라고 제가 저 피켓몬스터 쪽에다가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순위가 뚝뚝 자유낙하하고 있는 방송, 시네타운 19 64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